역대급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대 사이드에 있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일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디플레이션도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성장을 주저앉는 문제를 만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아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계가 1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10,000원짜리가 돼요. 그럼 물건의 가격이 내려갔죠. 디플레이션이죠. 근데 예전에는 10만 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00개의 원화만 있어도 이 시계를 살 수 있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플레이션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세요. 근데요, 이 디플레이션도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성장을 주저앉는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람들은 물건을 지금 사야 될까요? 나중에 사야 될까요? 잠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전자제품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낮아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백화점에 가서 TV 모델을 보니까 이 TV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새로 나온 제품.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6개월 후에 와보자,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6개월 후에 와보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사나요? 아니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으로? 6개월만 더 있다 보자. 6개월만 더. 6개월만 더. 그럼 나중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과도한 비유를 들긴 했지만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지금 물건 안 삽니다. 최대한 소비를 뒤로 이연을 해버려요. 그러면 당장 사람들의 소비가 일어나질 않지 않습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이 돈을 못 벌겠죠. 또 시작했나요? 네, 그럼 기업이 돈을 못 벌겠죠. 그럼 당연히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고 소득이 떨어지고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그럼 소비는 안 일어나는데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있으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주저앉았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5년도로) 가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석유 파동이 70년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80년도 초반에 금리를 20%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는 20% 가까운 이자를 받는 거예요.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 가치가 강하다는 얘기는 달러 표시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대신에 해외 물건을 수입할 때는 훨씬 쉽죠. 왜? 달러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건 무역 적자라고 하죠.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수출 제조업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이나 서독한테 굉장히 많이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5년도 9월 달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G5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들 5군데가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거기서 이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하게 평가받고 있고 달러가 너무 과하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걸 좀 조정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1달러에 250엔 정도 했어요, 환율이. 근데 그걸 갖다가 불과 이제 한 1년여 만에 1달러에 120엔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일본 입장에서 어떨까요? 수출이 어려워지겠죠. 수출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내수 쪽의 성장을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일본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도 그때 당시로 따지면 이제 영끌족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본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격이 비싸서 수출이 쉽지 않은데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설비 투자 굳이 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놓는 게 더 좋았을까요? 부동산을 사는 게 낫겠죠.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80년대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89년도 말 정도에 돼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리를 되게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게 되는데 89년도 후반부에는 한 2.5% 정도 했거든요. 그거를 6%까지 끌어올립니다. 불과 1, 2년 만에. 금리가 되게 빠른 속도로 높게 올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싼 집을 연끌을 해서 사면 캐시가 없겠죠. 이자를 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자를 내기 위해서 뭔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그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격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충격이 뭐하고 같이 겹치게 되냐면 일본이 부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충격이 훨씬 컸겠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면 기업이 돈을 못 벌겠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면서요. 일본 경제를 30년 동안 흔들어 놨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시행을 합니다. 세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화살은 꺾이기가 쉽지만 세 개의 화살이 못 꺾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제한으로 돈 풀기, 물가가 2%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다음에 과감한 구조개혁, 그 다음에 과감한 재정 지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는데요. 실제 아베노믹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도 물가가 오르지 못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막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물가가 2%를 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디플레이션의 늪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과거 90년대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보다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성장 기조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빠졌을 때 저페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모두가 일본화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화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흔들린다라는 이슈, 두 번째는 저성장 기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 일본이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각국 중앙은행에게도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때 일본처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산시장이라는 건요, 항상 오르거나 항상 떨어지거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올랐다 떨어지다 이 순환이 정말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최근처럼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지만 갑자기 확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특정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자산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이른바 영끌 투자, 집중 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제압하려다 보면 실물 경제의 침체가 차지하고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디플레를 걱정하다 갑자기 인플레를 걱정하죠.
근데 인플레를 걱정하다 또 잘못 걸리면 디플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이 변동이 되게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 경제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환경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유리한 자산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큰 변화 속에서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이걸 투자를 한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지냐면요. 혹시 물고기 잡으러 가보면 이렇게 그물 같은 거 혹시 이 족대라고 하나요? 어렸을 때 이제 그걸 들고서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물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이게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물고기 저보다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잡는 걸 보면 보통 어떻게 잡냐면 이 통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다닐 것 같은 길목에 딱 잡아놓고서 한참 있다가 와서 꺼내잖아요. 그럼 들어있지 않나요? 들고 뛰어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길목 잡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갑자기 물고기 잡는 얘기 왜 하냐? 변화가 되게 무쌍하게 움직이잖아요. 각각의 유리한 자산들을 여러 개로 깔아놓는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비해 가지고요, 분산 투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분산 투자라는 거는 투자도 유지를 하지만 묻어두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제압이 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이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만약 해소가 된다면, 투자 자산이 일시적으로나마 힘을 얻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이럴 때에는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만 갖고 있는데 갑자기 투자 자산이 뛰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투자 자산이 다 뛰어 올라갈 때 예금 자산을 모두 다 줄여가지고 투자 자산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게 금을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길목을 잡고 기다리다가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이거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 이걸 쌓아나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알았어요, 예금하고 주식하고 나눌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자산의 분산입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나누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안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자산. 그게 뭐냐면 예금이나 주식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원자재와 같은 자산이죠.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자산군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산의 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종목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비단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주와 소형주로 나눠지죠.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눠지죠. 그리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특정한 자산군 내에서도 디테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원화가 무너질 때 반대편에서 달러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자산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통화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산, 종목, 통화의 분산이라는 건 지금의 하나의 스냅샷만 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을 때 사서 더 올랐을 때 팔고,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스냅샷들을 여러 개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순간순간에 있는 상황들을 테이크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죠. 오늘 하루에만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순간순간이 갖고 있는 위험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분산 투자 방법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도 부침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럼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오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 시기에 어떤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라는 팁하고 같이 엮으셔서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좋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